근데 저는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못된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이 되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뭐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나? 사실 언론이라면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놀랐던 게 대장동 변호사나 대북송금 변호사들을 요직에 많이 앉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자기를 변호했던 자기와 이해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정권 하에서는 떨어져서 또는 그 적어도 입 싹 씻기가 어렵다면은 그렇다면은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저 산하기관의 기관장 정도의 고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 이재명 정권 초기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이재명의 로포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 자기 개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요소에다가 갖다 놓고 그래서 특히 그 검찰과 그 사법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관인 민정수석실은 거의 전원이 자기 변호사를 갖다 놓은 거고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외교와는 전혀 무관했던 인사를 유엔 대사에다 갖다 놨을까? 거기 아들이 그 뉴욕에서 대학 다닌대요. 아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북 송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어서 국제 문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가 발발되거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조짐을 가장 빨리 유엔에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변호사를 바로 유엔 대사로 갖다 앉힌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의구심이 충분히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겠죠. 이번에 이제 검사들 뭐 청문회 불러가지고 니들이 조작 기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직격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계속 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은 두 줄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북한하고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뭐 주가를 띄우려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회사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김성태 회장이 윤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다 똑같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나 지금 다 거지 됐으니까 털려면 더 탈탈 털어봐라 그러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였는데 나를 조지려고 데려다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위원장에 앉히는 걸 보고 저게 무슨 생각에서 앉혔을까 생각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반발하는 거 보니까 청문회에서 이것도 생각이 있었던 거라 하는 생각이 나요. 글쎄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민감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비겁한 일이죠. 근데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권에서 상당히 회유당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해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 등장한 것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재발등을 찍은 격이 됐죠. 저는 김성태 그 회장의 발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이 아주 쐐기를 박는 증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방영철 증인이 이제 서영교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리오남을 만났고 리오남에게 방북 초청용으로 달러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인가 누가 또 물어봤는데 김성태 증인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재판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영철 증인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는 부인을 하나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방영철 증인의 증언이 맞다라는 간접 시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또 민주당이 마지막에 굳이 김성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금감위원장 부분도 마지막 발언에서 욱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심각한 게 있다고 봐요. 뭐냐면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명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가 누를 끼쳐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화영하고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많은 언론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요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외국 군대 없어도 우리 안보 충분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 군대에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스럽냐?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도와줄 것도 아닌데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 당연히 미국이 일부 주둔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혼자 국방을 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안정적이잖아. 네. 우리가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국의 국방력이 일부 플러스 알파 해준다면 네. 더욱더 튼튼하고 안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방과 안보라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외국에 의존해서 안보를 갖다가 의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라고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보의식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그런데 외국 군대라는 표현도 그래요. 엄연히 미군인데 이걸 이렇게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저도 예. 그 외국 군대라는 말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경한 용어예요. 미국 군인을 외국 군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6.25 때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미군이. 외국 군대라는 군대. 식으로 해서 네. 약간의 이질적 적대감을 표현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만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기사를 보니 지난번에 왜 이란 전쟁에 협조를 안 했었잖아요. 독일이. 독일 주둔 미군을 빼는 걸 이제 공식 검토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쌓이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한국의 지금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예. 참고 있을 뿐이지 참고 있지 않은 것도 있죠. 계속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방국 중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서 한국을 제1번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보복 내지는 조치가 어떻게 올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이제 60에서 70%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초기에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그 중국과도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했을 때와 달리 굉장히 친미적인 칼라를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체적인 또 행보들은 거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 친미적인 칼라라기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잉십이 조금 첫 정상회담에서는 그랬다. 첫 정상회담이 아니라 네. 지금 초창기 그 외교에서는 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네. 이 소위 깊이 없는 네. 쇼맨십 네. 여기를 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도 속아 넘어갔고 네. 그 미국도 약간 이제 그 생각을 달리하다가 지금 지속화되는 여러 가지의 엇박자를 보면서 그 미국 측에서도 한국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호적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고 보는 게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한 예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2번 갔다 왔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갔다 올 때마다 큰 게 터졌어. 예. 아하. 그래서 제가 야 김민석 총리는 이제 미국 가지 말아라. 김민석 총리가 가면은 미국의 조치가 잇따르니 더 이상 미국 가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미국 가서 뭐 하고 온 거냐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한라인 구축하고 왔다고 한라인 그랬잖아요. 구축하고 왔다고 생색은 냈는데 한라인이 아니라 핫 이슈를 얻어맞고 비행기 속에서 네. 귀국길에 핫 이슈를 얻어맞고 온 결과가 2번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의원은 또 한 60명 정도가
저 대리대사인가요? 주한 미국 그분한테 뭐 항의 사안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주장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처음부터 쿠팡에 대해서 네, 그렇죠. 다른 기업들과 형평에 안 맞게 예. 이지매식으로 그 마구잡이로 예. 그렇게 폭언과 폭격을 해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쿠팡과 뭐 어떤 관계도 없고 뭐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과하면 지나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역시 그 과유불급의 그런 그 언사들이 좀 자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쿠팡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개인정보에 3천만 건 유출됐다고 하고 쿠팡은 그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하고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4천만 건이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카카오페이는 과징금이 16억인가 그렇고 쿠팡은 62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쿠팡에 대해서는 또 총리부터 모든 국가기관이 달려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 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쿠팡 사태도 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활용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못된 통치를 하고 있는 게 네. 항상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든다. 딱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증오하게 만들어서 모든 관심과 비난을 거기에다가 집중 포화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통치술이 있어. 정권에 불리하거나 이런 이슈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외부에 관심거리를 만든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때도 아마 관세 문제가 있었는가. 그 쿠팡 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국내적으로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예. 그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쿠팡이라는 기업을 더군다나 쿠팡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했지만 미국에 가서 상장하고 미국 기업화 예. 돼가지고서 예.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쿠팡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통치술을 보여서 결국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미국까지도 움직이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 쫌스럽고 만기칠람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 백혜룡 사건 보세요. 아무것도 백혜룡. 안 나왔잖아. 그리고 예. 그거 아니 일개 경감의 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예. 직권 남용이에요, 그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일개 경감의 인사를 직접 국무회의에서 지명해 갖고서 예. 직권 남용까지 해서 예. 임명을 했으면 예. 그 뒷감당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백혜룡 경감이 이문정인가 하는 예. 동부지검장하고 예. 충돌하면서 예. 싸워가면서 예. 많은 소란과 말썽을 일으켰는데 근데 개딸들한테는 엄청나게 그야말로 숭배 받았어요. 숭배. 예. 그 개딸들은 그냥 백혜룡이를 예. 엄청난 영웅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직접 그 인사를 꼽고 그랬으니까. 근데 빈손이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만 일으켰잖아. 그러면 그 책임져야지. 그 근데 이제- 인사를 한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언론이 시시비기를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요. 처음에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만들었죠. 네. 악마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악마적 다주택자의 횡포로 예.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그쪽으로 치환해 버리는 거죠. 그 분노를 이전시키고 예. 2탄으로 예. 그거 갖고서 약발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2차로 이른바 장특공이라고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거 하면서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 1주택자를 또 투기 세력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네.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투기의 의지보다는 생활의 환경이나 나름대로의 라이프 스케줄에 의한 그러니까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교 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의 생활 밀착형 장기 보유인데 투기 세력이라면 장기 보유를 할 이유가 없지. 투기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단타로 많이 챙겨서 예.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챙기고 그렇게 해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기하려고 30년씩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투기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또 한번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장기 보유자들한테도 적대감과 증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이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 매물이 없으니까. 예. 전월세는 아예 없어요. 예. 저희 아파트 단지도 2,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세로 매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세가 월세보다 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라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제도. 어떤 제도가 주거 사다리를 그 자기 자가로 해결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임대 시장에 네. 그 월세가 거의 70%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서 그러면 월세는 자기 집을 못 갖고 있는 임대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임대형 거주자들한테는 거주비가 매달 상당한 목돈이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놓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원성이나 대상을 가상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서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서 그들을 악마화시키고 그들에게 적개심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서는 이거는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